참 예수님, 야곱 투어 가이드 유인선 야곱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한국 최초의 사제로 알려지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요. 이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약된 내용은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이시죠. 어머니 고우르슐라의 아들이고요. 사제 서품 페레올 주교와 다블리 신부와 라파엘을 타고 제주도 나바웨를 거쳐서 한양에 도착하셔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고요. 외국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을 위해 해로 개척 역할을 수행하셨고요. 단 1년밖에 사목 활동을 하지 못하고 백령도에서 붙잡혀서 병호박해 1846년에 세남터에서 군문 효수되어서 순교하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만나 뵈려면 이제 가계도인데요.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 어머니 고우르슐라가 있고요. 할아버지는 김택현입니다. 김택현.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가 김진후 비호죠. 이 김진후 비호는 해미에서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복자로 계시고 원래 지방관리로서 벼슬을 하면서 이제 뒤늦게 신앙을 받아들였고 65세가 되는 해에 체포되어서 해미에서 10년간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1814년에 순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김진우 비호에게는 아들 4분이 있었는데요. 김종환 안드레아 셋째 아들입니다. 그분은 역시 복자로 계신데요. 신앙의 실천을 위해서 경상도 봉화로 봉화 지역으로 이사를 하셔서 평소에 궁핍하면서도 늘 남을 돕고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서 이웃들에게 빛이 되셨고요. 하느님은 머리요, 성모님은 목이고 우리는 지체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늘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나중에 김대건 신부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 작은 할아버지인 김종환 안드레아 그분의 본명을 이어받길 원해서 김대건 신부님도 세례명이 안드레아로 세례 성사를 받았죠. 어릴 때의 모습인데요. 누이가 있어요. 김난영. 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김대건 신부님, 또 누이 김난영, 나중에 김난식, 또 동생도 생기죠. 이때 좀 조선에는 이미 신부님들이 이제 육로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노선이 발각이 되어서 국경 철책이 아주 삼엄했거든요, 경비가. 그래서 그런 육로를 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때 프랑스 신부 피에르 모방 신부님이 1836년에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시죠. 김대건 신부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가 1836년 4월이네요. 원래 이 집안은 솔매에서 김대건 신부님은 태어났죠. 1821년에.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이제 골베마실로 왔죠. 골베마실로 오셨고 거기에서 모방 신부님으로부터 세례 성사를 받습니다. 한양의 정화상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서 1836년 12월 4일 신학생으로 이제 마카오로 유학을 가죠. 이때 최랑업 신부 또 최방제 세 명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1830년 12월 달에 시작한 여행이 이듬해 37년 6월 7일 날 이제 마카오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거의 7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겠네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참 발톱도 빠졌고 많이 또 굶주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마카오에 도착을 하죠. 도착하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그 환영을 해주죠. 너무 고생했다고. 그리고 환영을 해주고요. 또 조선 대목국이 이제 주교나 신부들이 파견된다 하는 내용들을 이 세 신학생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1838년도에요. 최방제가 전염병으로 사망을 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이 최방제의 묘를 자주 찾아서 슬픔을 같이 나눴고요. 또 동시에 사제로서의 길에 대한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어려웠던 부분이 삼위일체 교리랍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그 당시에 그 사회 구조가 이제 부모님, 이제 임금 뭐 이런 관계들이 아주 명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 아들과 아버지가 어떻게 같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그 동서양의 어떤 사고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 어려웠고 혼란스럽다라고 하고요. 또 그 마카오에 있는 동안에도 마카오에서도 좀 별난이 좀 일어나가지고 두 번씩이나 그 사이에는 또 배를 타고 필리핀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죠. 그리고 1844년도에 이제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는 동시에 두 분이 부재 서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이전에 1839년도 기해박해가 일어났죠. 그때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는 잡혀가서 참수를 당하시고 또 어머니 고우르슐라와 동생 김난식은 이제 몸을 피해서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유리거식이라고 하나요? 그냥 여기저기서 얻어먹으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근근히 살아갔다라고 하시죠. 부재 서품을 받고 이제 조선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는. 근데 이때만 해도 거의 지금 이번에가 세 번째로 입국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경로를 이용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꽤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 다 쉽지가 않아가지고 중도에 또 포기해서 돌아가고 그러는 차에 또 이렇게 세 번째로 이제 조선 입국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울에 한양에 도착을 하죠. 현성문의 집에 머무르면서 이때만 해도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중국에 갔다 올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페레올 주교님을 모시고 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현성문의 집에 머무르면서
페레올 지교님이 오시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준비하고 또 배를 하나 구입해 달라고 이제 현성모 회장한테 뭐 돈도 주죠.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배를 하나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자들로 구성된 선원도 안 해요. 전문가도 아닌 일반 신자들, 바다 구경도 못 해 분들이 그런 분들이 같이 타고 이제 중국으로 배를 타고 가게 돼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이제 상해까지 가는 게 코스였는데 작은 배로 움직이기에는 이 서해 바다가 만만치 않잖아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아주 큰 위협을 겪고 뭐 배도 거의 난파되다시피 해서 그런 상황들로 겨우겨우 중국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중간에 구조를 받았죠. 중국 배에 이렇게 이끌려서 결국 중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페레올 주교를 만납니다. 근데 페레올 주교가 이제 부재였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한테 이제 사죄 서품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국 상해의 김강성당 거기에서 김대건 신부님은 한국 최초의 사제가 되십니다. 때는 1845년 8월 17일이었고요. 이렇게 사제가 되고 나서 다시 이제 페레올 주교 또 그 당시에 다블리 신부 이 두 분을 모시고 조선으로 배를 타고 오시는데요. 그 배가 라파엘호라고 들어보셨죠? 라파엘호를 타고 이제 네 번째로 한국에 다시 오는데 여기에 배가 너무 조그맸던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페레올 주교께서 그 다른 신부한테 쓴 글에 보면 이 빈약한 조선 배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어떤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저러한 나룻배로 어떻게 바다를 건널 생각을 하였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이 모습이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에 맞춰서 2021년이죠. 라파엘호를 대전교구에서 재현을 했어요. 그 강경포구에서 각 축복식을 가졌는데 이제 고증을 통해서 만든 배가 여기 나오죠. 가로가 9.74m, 너비가 4.22m, 전통의 그 한선 형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배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그걸 타고 다시 조선으로 넘어오는데 중국 배에 묶여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엔. 그런데 또 폭풍우를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파도가 올 때마다 우리 배는 물을 뒤집어 써서 한 사람은 끊임없이 선창에 물을 퍼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밤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페레올 지교님 말씀이세요. 자, 이렇게 영화에 나온 한 장면인데 조그만 그 배에 돛대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리며 맨 앞에 페레올 주교님 그 난간을 붙들고 계시죠. 붙들고 계시면서 오로지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또다시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풍랑에 한참 시달리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제주도였거든요. 원래 상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인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풍랑에 휩쓸리다 보니까 방향을 못 잡고 인천으로 못 갔고, 결국은 이제 제주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 보니까 제주도예요. 그래서 또 배를 또 수리하고, 거기서 다시 또 배를 타고 이제 강경으로 들어가죠. 1845년 10월 달인데 상해에서 배를 타고 출항한 지 43일 만에 이제 강경 황산이 포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그 황산이 포구는 조선의 2대 포구라고 했나요?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어서 육로를 이용해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그 어릴 때 시간을 보내셨던 골배마실로 오죠. 골배마실. 거기서 어머니와도 재회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죠? 김대건 신부님이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끔찍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최초의 사제로서 이렇게 사목 활동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페레올 주교님께서 김대건 신부님께 이제 역할을 부여한 것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육로는 이제 통제가 너무 강력하게 되다 보니까 해로를 개척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백령도로 가가지고 중국 배한테 이제 편지와 김대건 신부님이 그린 지도를 전달을 해요. 그러다가 수리도에서 체포를 당하죠. 결국 그 사술, 서학, 천주교의 이제 수객제로 그 효수 경중 이제 세남터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1846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죠. 목에 칼날로 목을 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8번째 칼에 목이 떨어졌다고 하니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주 가슴 아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잘린 목을 보자기에 싸서 이민식 빈첸시오라는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17살이셨대요. 이분이 김대건 신부님의 그 돌아가신 그 유해를 미린의 성지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보자기에 싸서 가슴에 안고 또 이제 그 신부님 시체는 둘둘 말아서 등거리를 해서 등에다 지고 밤낮을 걸어와서 미린의 성지로 유해를 모시게 되죠. 미린의 성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김대건 신부님 묘소가 있죠. 그리고 그 우측에는 페레올 주교님 또 묘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김대건 신부님 왼쪽에는 1896년도에 약현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우리나라 세 번째 신부님 강도영 마르코 신부님 묘소가 있어요. 이분이 사제 서품을 받고 미린의 성지에 이제 주임 신부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조금 더 떨어져서 어머니 고우르슐라 묘소가 또 있고요. 김대건 신부님은 종교인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국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던 성각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세계 기념인물로 그 주목한 인물이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십니다.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그 이분을 기억하며 이분과 함께 그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